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상 중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국가라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서 공화주의, 자유주의 국가라서 자유주의 배웠죠.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뭔지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자본주의라면은 이거 경제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학이니까, 자, 이코노믹스니까,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니까 이거는 그 경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배우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그것도 맞긴 합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치 경제학에 가깝거든요. 단순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수학적인 그래프라든지 뭐 미분과 적분을 활용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에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덕적인 어떤 전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무슨 특징? 수학적 특징? 뭐 과학적 특징 아니에요. 규범적 특징과 기여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조정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간 이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예를 들어 1주택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또 출산율하고도 또 엮여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아주 밀접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양도세를 완화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요. 뭐 공급을 어떻게 하자, 아니면은 뭐좀 수요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 뭐 규제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경제 사상이 되겠네요. 청년 실업 문제. 야, 청년들이 너무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고용을 유연화해가지고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혹은 비정규직 고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들이 있는데, 과연 뭐가 해답일까요? 자,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 말해주겠지만은, 마냥 미래를 기다릴 수 없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재이기 때문에 경제 사상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논쟁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유권자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거의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자, 전통적인 경제 어땠느냐?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급자족의 농업이었다.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해, 아니면 뭐 중세시대 생각해 보면요, 그 제한된 영역, 뭐 이제 뭐 향촌이라든지 아니면 장원이라든지 제한된 영역에서 그냥 농사짓고 목축하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물물 교환 뭐 이런 시장은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물건과 물건이 넓게 넓게 넘나드는 국가 간의 무역, 이건요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개인이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을 한다기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무역을 활용한다는 점이 좀 더 이제 그럴싸한 설명이 되겠네요. 옛날에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당연히 경제적인 동기, 정치적인 동기가 다 있었겠죠. 어쨌든 뭐다, 자본주의가 태동하기에는 굉장히 그 자본의 흐름, 경제 규모 자체가 아주 협소하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다가 역시 시대가 변하죠. 지리상의 발견, 자, 신대륙 발견하죠. 자, 원래 여기 인도의 향신료가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 유럽에, 여기 유럽의 이제 향신료의 길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이제 도시 국가들, 이제 베네치아라든지 뭐 이런 도시 국가들이 떼돈을 벌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이제 세력이 이제 이쪽을 또 이제 힘을 쓰자. 야, 이거 다른 데로 가보자.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 인도가 나오겠지? 맞긴 맞는데, 인도를 만나기 전에 뭘 만나버렸다? 북아메리카 대륙을 만나버렸네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과의 물물 교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역의 확대, 상업의 발전,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가 이루어집니다. 경제 중심이 옛날에 작은 그 장원 이런 데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신흥 계급 부르주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이 되는데, 자, 신흥 시민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평민인 거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민이니까 돈 좀 내놔라, 전쟁해야 되니까 세금 좀 더 내라,
네 재산 여기 좀 바쳐라. 이런 거에 아주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 내 돈인데 이거 왜 뺏어가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 자, 바로 캐피탈리즘,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및 정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 자, 캐피탈은 수도라 말로도 쓰는데, 자본주의는요, 사유재산제도, 사적 소유권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게 보장이 되어야지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생산수단, 뭐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생산하게 만든 도구들이라든지, 뭐 재화들, 아니면 사업체 누구 거예요? 사업주의 거죠? 부동산 누구 거예요? 부동산 주인 거죠. 이거를 내가 소유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거예요. 이 내 거를 인간의 기본적 동기인 이윤 추구의 이 동기를 인정함으로써 내 거를 내가 증식시켜 볼까? 내가 부를 창출해 볼까? 라고 하는 욕망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유시장 경제. 시장에서 알아서 물건 사고 팔고 해가지고 부를 증식시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즉 자유로운 상품과 화폐의 교환에 의해서 내가 무슨 물건을 얼마에 팔 건지 내 맘입니다. 상대방도 살 건지 말 건지는 상대방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부가 창출되는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영향을 준 사상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본주의는요, 그냥 막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상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학 사상에서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뭐다? 자유주의다. 특히 존 로크의 자유주의가 되겠는데요. 자연권 사상, 천부 인권 사상이 있었죠? 인간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신께서 부여한 그런 인권이 있다. 신체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내가 건강할 자유,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자유, 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자, 신이 인간들에게 부여한 공유물, 자연으로부터 내 것인 내 몸을 활용한 내 노동을 통해서 그 자연물을 변형시킵니다. 혹은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자연물은 합당한, 정당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요. 왜? 이건 신적인 권위에 의한 건데 어떻게 왕이 침해하냐 이거죠. 내가 노동으로 만들어낸 내 재산, 이거를 증식시킬지, 아니면 소모시킬지, 아니면 남에게 줄지, 뭐 친구에게 선물할지, 아니면은 뭐 자식에게 줄지, 이건 내 자유예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또 하나, 프로테스탄티즘. 자, 개신교잖아요. 그 중에 특히 깔뱅, 청교도 깔뱅의 예정서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간략하게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 존재자들 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오직 신밖에 없습니다. 시공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신은 알고 있습니다. 야, 쟤는 천국 갈까? 흥미진진한 걸? 이게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 입장에서는요, 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데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르죠. 불안해요. 이때 해결해 주는 것이 직업 소명설이다. 직업은 단지 돈 벌고 먹고 사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름이에요. 콜링, 보케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부여한 소명, 이 소중한 이 직업의 현장에서 금욕적으로, 즉 근면 검소 성실하게 성공한다면은, 자, 다시 성공한다면은 이게 바로 구원의 간접적인 징표 아니냐? 라는 것이죠. 신이 부여한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거니까. 단 이때 재산을 증식할 때, 직업적인 성공을 할 때 탐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근면 검소 성실하게 한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돈 많이 버는 거 오히려 축복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근면 검소 성실하게 돈 벌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자, 재산 증식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 거 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은행에다 맡길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다 투자할지, 아니면 다른 공장을 세울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가 증식되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프로테스탄티즘.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을 낭비하는 향락에 반대해왔고, 소비, 특히 사치제 소비를 봉쇄해버렸다. 반면에 이 금욕은 재화 획득을 전통주의적인 윤리의 장애에서 해방하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으며, 이익 추구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신의 뜻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익 추구에 대한 질곡을 뚫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뭡니까? 옛날 사상들은요, 금욕주의예요. 뭐 낙타가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부자라고 무조건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 돈 많이 버는 걸 오히려 신의 뜻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내가 돈 버는 거 오히려 좋은 것이네. 아주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라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해석한 막스 베버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그 자본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글래스고 대학교의 그 논리학 교수로 이제 일하게 커리어를 이제 대학교 교수 커리어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원래 프랜시스 허친슨 도덕감 이론, 데이비드 흉 그 공감의 이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 덕분에 교수 되는 겁니다. 원래 이걸로 명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윤리학에 대해서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걸 썼던 걸로 기억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외국의 뭐 학자들하고 교류하다가 외국에서 이제 경험을 또 쌓아보면서 하다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국부론이다. 국가의 부는 어떻게 증대되는가? 이 책을 써가지고 나중엔 이걸로 더 유명해집니다. 물론 본인은 요거에 더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애덤 스미스의 이런 사상을 고전적 자본주의라고도 부르는데 혹은 클래시컬 폴리티컬 이코노미, 고전적 정치 경제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국부, 국가의 부는 어떻게 증대되느냐? 그 원천은 어디에 있다? 분업에 있습니다. 나 혼자 옷 만들고, 나 혼자 물고기 잡고, 나 혼자 농사 짓고, 나 혼자 뭐 곡괭이 만들고, 나 혼자 뭐 다 하고 집 짓고 이러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짓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만 잡고 옷 만드는 사람들은 옷만 만들고 농사는 농사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증대가 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겠죠? 잉여 자원들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투자도 하고 은행에도 맡기고 뭐 건물도 더 만들고 이렇게 일자리 더 많이 생기고 국부가 증대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분업이 생기는 건데? 자, 분업을 강조했던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은요, 본인의 이상국가론, 철인 통치에서 국가엔 세 가지 계급이 있다 했습니다. 통치자 계급, 군인 계급, 그리고 생산자 계급이 있다.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의 일을 부당하게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분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이 말하는 분업과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분업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분업, 이거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 사람이 태어난 자질에 따라서 적당한 교육을 받고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플라톤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나는 저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저 농사 재능이 있는 거 알겠는데 저는 그냥 어부하고 싶은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에만 맞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국가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런 입장은요. 그 분업을 누가 정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거예요. 인비저블 핸드, 안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사고 팔게 냅두면은 알아서 시장의 자체적이고 암묵적인 그 작동 원리, 시장 나름의 그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알아서 조절될 것이다. 개인들은요, 사익 추구를 위해서 경제활동 하거든요. 자, 농사 짓는 사람 왜 농사 짓나요? 본인이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거고, 옷 만들어서 파는 사람, 옷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경제 활동하는 건데, 그런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경제 활동하는 이윤 추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된다라는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 국부, 이것을 촉진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촉진한다. 자, 사람들이 그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옷 만드는 사람이 사회에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옷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 직업을 가지면은 내가 적당히 돈 벌 수 있겠는걸? 그럼 거기에 개인이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뭐 어떤 직업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그 직업이 부족하니까 요구한 사람들이 많고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가지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시장의 자체적인 작용. 그냥 시장에 맡겨라. 국가가 막 구태여서 막 재능 선별해가지고 막 교육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맡겨라. 알아서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개인이 국내 산업의 발달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자기 자본을 투입함으로 국내 산업 생산은 최고에 이르게 된다. 각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향상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선호함으로써 그 개인은 자기 안전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산업을 최고의 가치만 생산하는 쪽으로 이끌므로써 자기 이득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 의도에 없는 어떤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셈이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당연히 시장 체제에서 당연히 자기가 돈 벌려면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대한 적은 노동의 투입으로 많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각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알아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생산성 향상해라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고전 경제학자 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지금 애덤 스미스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그랬다? 이 사람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균형을 찾아서 알아서 정해진다. 자,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이라고 해가지고 허니버터칩 자 허니버터칩 얘기 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마스크 얘기해 봅시다. 그 전염병 사태가 막 활성화되고 나서 막 심해지고 나서 마스크를 찾는 수요가 엄청 늘었거든요. 마스크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마스크 수요는 이만큼이야. 그럼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뜻이네? 마스크 가격이 올라요, 내려가요? 당연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마스크 생산을 늘렸어요. 마스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걸맞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안정이 되겠죠. 마스크 생산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마스크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 쭉 올랐죠, 수요가?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과자 회사가 생산량을 막 늘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허니버터칩 생산을 늘리는 것은 공장 라인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시간과 비용을 자 이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이만큼 나중에 생산량이 올라갔다 칩시다. 그런데 유행은 끝나기 마련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만큼 뭡니까? 이만큼 손해보게 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 만들어 놓은 걸 다 못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생산을 전폭적으로 늘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론은 뭐다? 막 억지로 가격 만들려고 막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 가격을 결정한다. 최적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국가는 뭐하자? 자유방임주의 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일종의 경제 사상인 것이죠. 국가는 뭐다?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라.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하게끔 민간, 개인이 자유로운 이윤 추구하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부가 증대될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정부 간섭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자, 당시 애덤 스미스 시대에는요. 그 중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경제학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다? 그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물건 많이 팔고 우리는 외국 걸 적게 사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호 무역을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애덤 스미스는 거기에 반대했던 겁니다. 통제하지 말고 알아서 냅두면 최적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그게 국가가 왜 있겠습니까? 그죠? 자, 정부의 역할은 뭐다?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 활동을 위한 사회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은 축구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공정하게 집행해주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막 부정행위하고 막 그런 거 처벌해야겠죠? 마찬가지 경제 활동 하는데 자, 애초에 경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으면요. 경제 성장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물건을 주기로 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물건 줬는데 돈을 안 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계약이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요, 거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야, 내가 은행에다 돈 맡겼는데 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신뢰가 무너지면 은행 체제라는 것도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막 이제 경제 위기 때 막 뱅크런 같은 사태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신뢰가 중요한데 이런 신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뱅크런 얘기해서 말인데, 그 은행이 망하는 때도 가끔씩 있죠. 뭐 자주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닌데, 이때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들의 돈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의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5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도 없으면은 뭘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나요, 그죠? 은행에 돈 안 맡기면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갈 기업이 이제 돈 자금 조달할 만한 수단이 없고, 자금 조달을 못하면 사업이 확장이 안 되고 경제 발전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범죄자, 사기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기능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시장이 맡기잖아요. 시장은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는 이유는 낮지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인에게 맡기면, 민간에게 맡기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요. 그거를 누가 한다? 그거를 국가가 하자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드는데 돈 버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 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국방이 있죠. 자, 군대 정말 필요한 거 맞죠?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재산 생명 다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 맞는데, 문제는 군대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윤을 창출합니까? 돈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국방을 이제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빨아먹습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야 돼요. 민간이 아니라 그런 국가가 하자. 또 하나 치안도 마찬가지죠. 경찰이나 법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운영한다고 법원 운영한다고 해서 부가 창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기관들이 꼭 필요하고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하자. 그리고 공공사업, 뭐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그 외의 것들,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겠네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국제무역협상에서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무역제재, 이런 것들, 이건 국가가 해야지 뭐. 그리고 유치산업의 육성. 유치산업이 뭐냐면요, 인펀트, 이제 앙팡이죠, 앙팡. 그 산업은 산업인데 아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산업. 그런 산업들은 연구비가 많이 들고요. 사업이 이제 상용화해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개 개인이나 소소한 민간 단계에서는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누가 하자? 국가가 하자. 물론 오늘날에는 거대 기업이 이제 돈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 대표적으로 지금 시대, 요즘 시대의 유치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유치 산업들이 있겠죠. 물론 상용화된 것도 많지만은, 이런 것들 국가가 나서서 보조금도 뿌려주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규제 완화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산업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이 IT 산업을 주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온갖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괜히 그런 것들이 되느냐? 아니죠. IT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끔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다양한 생산물이 대폭 증대하고 국가의 부도 증대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아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면요, 자기들 이제 돈 벌려고 알아서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자유방임주의, 국가 역할은 최소한으로. 자, 이게 또 가능한 것은,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동감의 원리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물론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불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기애의 강력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요 동감의 원리다. 부와 권세를 향한 경주는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이란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공정성은 도덕적 판단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절될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자, 몇 개 더 봅시다. 한 사회의 연간 수입은 그 사회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언제나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 교환 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한 그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어 감으로써 각 개인은 사회의 연간 수입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가 되도록 노력한 것이 된다. 내가 돈 벌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사회의 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네요.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 산업의 자원보다 국내 산업의 자원을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할 뿐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이끌어감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종종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거나 입법가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의 판단력을 믿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의해서 경제 발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 확대된 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았다. 부작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 월드워 1 W가 두 개입니다. 다시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그 유럽에서 전쟁 터진 거잖아요. 전쟁 터진 유럽에 군수모자 열심히 팔고서 열심히 물건 팔아야 되니까 공장 생산 많이 해야겠죠. 공장 생산을 많이 하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노동자들 많이 고용되는 거고요. 돈 버는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전쟁 끝났어요. 잔뜩 생산하려고 공장 막 가동해 놨는데 이제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 유럽 전쟁 끝났으니까 또 전쟁에서 유럽이 초토화 돼가지고 살 돈도 없습니다. 뭐 물건 좋은데 왜 돈 안 주세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의 그 원인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다 참전당한 군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일자리 잡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다? 일자리가 없어요.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자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자 수요가 떨어지니까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물건 잘 안 팔리죠? 자 판매량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 떨어지니까 기업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물건 안 팔리니까 공장 가동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공장 가동을 줄여야 돼요. 생산이 저하가 됩니다. 생산이 저하가 되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노동자가 조금 필요해요. 고용이 저하된다는 것은 곧 뭐다?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실업자 돈 못 버는 거죠. 돈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주머니 돈이 없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못 삽니다. 물건을 못 사니까 다시 판매가 저조되고 손해 생산 저하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마켓 페일로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알아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 자, 개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에 맡긴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괴리.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은데 수요가 없어요. 그 경제 대공황 시기에 실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돈 못 벌고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놨더니 농사를 지어놓은 이것을 팔 곳이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까 팔 곳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뭐다 이대로 그냥 생산량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는 거 안 된다. 생산되는 그 밭 자체를 갈아엎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배고파가지고 이제 굶는데 한쪽에서는 농업 생산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외에 뭐 트러스트에 의한 뭐 독과점 문제라든지 뭐 특정 산업을 특정 기업이 다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낙관적인 기대였을 뿐이고 이런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불공정한 소득 분배,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는 자유 경쟁이니까
돈 잘 번 사람들이 계속 잘 벌 수 있고요. 돈 못 번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불리한 여건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공황시 경제가 팍 죽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자, 고전적 자본주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도 어쨌든 자본주의이긴 해요. 케인즈 경제학이죠. 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자, 애초에 실업이 왜 발생해요? 왜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죠? 왜 내보내는 거죠? 있는 사람들을? 수요가 부족해서 그래요. 수요가 부족하니까 팔리지 않으니까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소비나 투자 감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답은 뭐다? 수요를 높여야겠구나.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됩니다. 즉, 자,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돈을 풀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복지 정책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그 후버댐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엄청나게 거대한 댐이 있거든요. 이 댐을 자 정부가 우리가 사업을 주도합니다. 일할 사람 오세요. 사람들 모집하죠? 정부가 돈 쓰는 거예요. 어쨌든 노동자들 일하니까 돈 받죠? 돈 받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이제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락에 빠져서 구제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유효 수요. 정부가 일부러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률이 낮아지고 가계 소비가 증가가 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가 되고 빈부격차가 완화가 되고 중산층, 먹고 살만한 계층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볼 텐데 만약 재무부 정부 기관이죠. 낡은 병들에 지폐를 가득 채우고 그 병들을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탄갱을 지 표면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쓰레기로 덮은 다음에 자유방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개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는 일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파급 효과로 인하여 공동체의 실질 소득은 물론이고 자본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사실 주택을 짓는 등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정치적이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땅에다가 돈 묻어놓고서 자 꺼낸 사람 가져가세요. 그럼 기업들이 사람 고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고용 창출되는 거 무슨 하여간 국가가 사업을 벌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을 가져가려는 개인들의 노력이 자유방임적으로 겸사겸사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자유방임적이지 않지만 또 수요를 유도한다는 점. 이 지문에서 자유방임주의라는 요 단어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재무부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재무부. 자,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대통령,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뉴딜 정책으로 이제 그런 것도 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실업도 많이 극복을 하고 또 당시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2번까지만 했었거든요. 이제 혼자 4번 당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암묵적인 룰을 깬 것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당시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 맞았냐라고 하는 반박도 존재하긴 해요. 어쨌든 뉴딜 정책, 수정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을 이제 제시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다.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자, 오펙 국가들. 오펙이 뭐냐면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연합 모임이거든요.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석유를 파는데 자, 석유가 산업의 근본이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플라스틱들 뭐 석유 아니면 이제 그 폴리에스테르 옷들 아니면은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뭐 인조 뭐 가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또 그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항공기 연료 하여간 석유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여요. 거의 석유 경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오펙 국가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동안에 선진국들이 우리 오펙 국가들 석유를 너무 싸게 산 거 아니야? 너무 가격을 후려치기 해가지고
우리 자원 가지고서 돈 벌 수 있는데 너무 우리 착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석유 감산,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인상합니다. 원유 가격이 팍 올라가가지고 오일 쇼크라고 불려요. 7, 80년대에.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석유가 어디다 쓰인다고 했죠? 온갖 곳에 다 쓰여요. 플라스틱 용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장에서 뭘 만들려면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운송하는데 차량에도 연료가 쓰이고 선박에도 연료가 쓰이고 비행기도 연료 쓰이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죠? 자, 상품 가격이 이 정도였고 이만큼이 원유값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원유값이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오르죠?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비싸졌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기업이 이윤을 더 보려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덜 사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이익은 별로 못 받네. 오히려 손해를 받네.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니까 다시 고용이 악화가 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또 고용이 악화가 되니까 또 수요가 감소해요. 뭡니까? 악순환 또 빠져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불황, 스태그네이션과 점점 경제가 좀 축소가 된단 말이야. 디프레션.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경제가 줄어들면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완전 사면 초과에 빠져버렸네요. 자,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막 일들을 하는데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정부가 실패했다. 거버먼트 페일루어다.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하다가 오히려 경제를 방해한다. 자원 배분, 소득 분배 잘 못하고요. 정부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많이 벌려요. 그럼 공무원도 많이 필요하죠. 정부 기관의 몸집 자체가 커져야 되죠. 월급도 많이 줘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큼 더 잘해지는 것이냐?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결제 라인만 늘어나고요. 비효율만 초래된다.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거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에 콩고물을 얻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하게 해주세요. 자, 뒷돈을 잘 찔러 드릴게요.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 국가 사업엔 항상 이런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능한 관료들의 문제들, 거기에 더해서 복지 지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복지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당연한 인과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서 복지하려고 한다? 근데 또 세금을 많이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됐거든요. 실업자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쓰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됩니다. 국가가 돈이 부족해져요. 심지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병, 어차피 국가가 살려주는데 뭐 복지에 의존하고 무기력해진 시민들의 문제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밀턴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라고도 표현합니다. 샤워실, 샤워해야지. 뜨거운 물 틀어요. 너무 뜨거워. 확 돌려요. 차가운 물 너무 차가워 이번에. 다시 돌려. 너무 뜨거워. 너무 차가워. 국가가 이러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네.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 돈이 적게 돌거든요. 돈이 적게 도니까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황이 더 심해져요. 실업자가 더 많아지고. 뭐야? 불황이 심해지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금리를 내려요. 유동성이 올라요, 이번엔. 유동성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샤워실이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자,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제적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똑같이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상호 교환을 통해 강제력 없이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이 교환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강제력 없이도 협력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국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유, 개인의 판단을 믿는 경제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흐름,
당시로서는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네오리버럴리즘. 자, 1970년대, 80년대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죠. 자, 시장 경제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자. 정부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니까 시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이윤 추구하고 싶은데 방해한다는 것이죠. 경기 변동을 뭐 불황이고 호황이고 이거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발상 자체가 자만이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함부로 통제할 수가 있겠냐. 자, 경제적 자유는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고 간섭을 줄이면 개인의 자유는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대립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 시장을 좋게 보고 정부의 의도적 개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유 경쟁 시장. 어차피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 자생적 질서가 있거든요. 알아서 움직인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도 하고 물가 조정도 하고 이제 그 실업 조정도 하고 하는 겁니다. 더 적합한 산업에 사람들이 알아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주의 할 때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주의 있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로버트 노직의 최소 국가론, 소유 권리론이죠. 이게 여기에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정부가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이건 집단적 정의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자생적 질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노예의 길이다. 노예의 길이라는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생적 질서, 노예의 용어. 요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자, 경쟁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신자유주의는요, 경쟁을 좋아해요. 알아서 경쟁해라. 경쟁에서 이기려고 알아서들 열심히 할 것이다.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막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 안 해도 돼요. 경쟁만 하게 해주면 돼요. 어떤 일이 그 일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알아서 냅둬라. 자, 우리의 목표는 자유 경쟁이라는 극단적 분권화여서도 곤란하며 하나의 계획이라는 완전히 중앙 집권적 체제여서도 곤란하다고 보고 두 극단적 방식의 현명한 배합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그럴듯해 보일 것이다. 자, 자유 경쟁, 하나의 계획. 그러나 이 분야에선 잘 모르면 중도를 택하는 단순한 상식은 좋은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배반한다. 경쟁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작동한다. 그러나 경쟁은 생산에 대한 효과적 길잡이 역할을 멈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정도의 계획과도 결합될 수 없다. 계획이랑 경쟁은요,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이든 계획이든 이 두 가지는 모두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면 시원찮고 비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만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문제에 사용되는 대안적 원칙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칙을 혼합한다는 것은 어느 곳도 작용하지 않게 하고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중 한 가지 시스템을 일관되게 적용하였을 때 비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저 뭐다? 자유시장 경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룰만 만들고 심판만 해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버트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최소 국가론이 그런 얘기를 뒷받침한 사상이기도 하죠. 소유 권리론 뭔가요?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 내가 취득하고 양도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주고 교정의 원리에 따라 획득한 채와 내가 정당하게 돈 번 것은 내 거다. 뺏으면 안 된다. 국가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 국가, 경제의 룰이 잘 돌아가게끔 심판만 잘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이랑 똑같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번 건데 이걸 세금으로 뺏어간다? 라는 것이죠. 일정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노동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시간만큼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강제 노동이랑 결국엔 상충되지 않고 같은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하자? 정부 기능을 축소해야 됩니다. 공기업 민영화, 우리 공기업 뭐 있죠? 무슨 공사,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코레일 뭐 한국철도 아니면 이제 서울 메트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이제 뭐 담배인삼공사, 이런 게 공기업이거든요. 그 특정한 영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업인데,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그런 공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니까, 자, 기업은 기업인데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니까, 에이 어차피 뭐 적당히 경영해도 뭐 손해 봐도 정부가 알아서 보장해 주겠지 뭐. 우리 월급은 뭐 보장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업 부채가 늘어납니다. 공기업이 빚을 많이 져요. 이거 안 된다. 야, 공기업 니들도 너희 민영화 할 테니까 뭐 현대, 삼성 이런 민간 기업처럼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망하면 니네들 책임이지 뭐. 살아남기 위해서 알아서 노력해라. 민영화하는 것이죠. 복지정책 감축. 국가가 돈 너무 많이 쓰니까 국가의 돈이 줄어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세정책,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해야 된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국민들 주머니에 그 돈이 적어지죠? 돈이 적어지면 수요에 쓸 돈이 적어지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결국에는 이제 생산도 감축이 되고, 반대로 말해서 세금을 줄이면 여유 자금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요, 세금을 적게 걷으면 기업 유보금이 많아지고 이걸 가지고서 연구 개발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쟁 확대를 위해서 규제 완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좀 없애자. 꼭 필요한 건 있겠지만은 없앨 수 있는 거 없애자. 노동시장 유연화, 자,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자. 뭐 이제 뭐 해고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막 실업했을 때 뭐 이만큼 급여를 보장해 줘야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아서 하게 냅둬라. 그러면 최적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가 막 통제하고 막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들이 이런 배경에서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법인세 인하 경쟁 뭐 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레이거노믹스를 합니다. 정부 지출 줄이고, 이제 소득세 한계 세금 낮추고, 규제 줄이고, 화폐 공급량 조절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 해요. 영국의 마거릿 대처의 그 경제 정책이다. 대처리즘, 복지 줄이고 민영화하고요. 노동조합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안 된다. 줄이고, 이제 인플레이션 막고 뭐 이런 식의 기업 활동 보장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장 실패 문제가 다시 발생해요. 복지를 축소했더니 양극화가 벌어져요. 아니 어차피 복지 축소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고 이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경제 성장에 비해서 실질 임금 상승이 저조해요. 자, 그래프를 봅시다. 자, 메이저 섹터 프로덕티비티. 자, 이게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Real wage of good producing workers. 봉급이 그만큼 따라가서 올라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저의 그 연봉이 1년에 5%씩 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1년에 7%야. 그럼 나는 2%씩만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차피 기업이 알아서 주는 거니까 기업 니들이 알아서 해라. 기업 입장에선요, 당연히 돈을 조금 주고 싶잖아요. 임금을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유동성 확대에 의한 버블. 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건 좋은데, 자, 세금 적게 걷어서 유보금 많아지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걸 가지고서 건실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할 것이다? 그건 되게 낭만적인 기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도 했는데 이 남아돈 돈 어디로 가지 이거? 부동산이라도 살까? 주식이라도 살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고요. 아시아에선 외환위기가 발생한 우리 IMF 같은 것들, 그리고 닷컴 버블. 야, 미래 산업으로 인터넷 관련된 주식이 되게 떠오른데 실제로 떠오르는 거 맞죠? 미래 산업 맞아요. 근데 여기에 돈이 순식간에 많이 몰리자 가격이 폭등해요.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네? 야, 이거 완전히 가즈하네. 이제 돈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빚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닷컴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거 거품이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은 버블 꺼지고 집값 거품이 일어나고 경제 붕괴 되는 것이죠. 또 서브프라임 사태 이거 뭡니까? 부동산 버블이거든요. 부동산 규제 완화했다가 파생 상품이 너무 활개를 쳐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문제들. 자, 또 하나 무리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요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자, 또 하나 공기업 민영화, 공공성 약화가 되죠. 국가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는 거를 줄이니까 공공성이 약화. 자, 공기업이 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전력 공공의 전기를 공급하려고 있는 건데 한국전력이 알아서 이제 그뭐 시장 경제대로 해라? 경제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까요? 정말로? 지하철 민영하면 정말로 혜택이 되는 거 맞나요? 실제로 지하철 회사들끼리 경쟁한다고 해가지고 특정한 지하철로 사람들이 갈아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출퇴근하는 것에 맞는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켄 로치 감독의 이런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비판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그런 또 시상식에서 아주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몇 가지 더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지문들인데, 자, 요거 갑은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국가가 재무부가 빈병을 지폐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묻어서 알아서 파괴해라.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국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이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국가 사업을 벌이자, 국가가 돈을 쓰자, 국가가 역할을 하자. 바로 뭐다? 유효수요,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 바로 케인즈 경제학 되겠고요. 을 뭡니까?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익 추구 근면과 자본으로 완전 자유 경쟁,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수업 시작 앞서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이런 식의 구도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경제 정책을 선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한 듯한, 그러니까 양 두 대통령을 비교하자면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용어들 아주 기본적인 용어니까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요. 자, 어쨌든 고전적이든 수정 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어쨌든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윤축을 위한 자유시장 경쟁을 근본적으로 긍정해요. 일단 시장 경제 체제인 건 공통점이죠.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소유권, 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고 내가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경쟁적 사회 구조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민주주의 발달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요. 자, 슌페턴 이런 말도 합니다.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은 모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끊임없이 내부로부터 경제 구조를 변혁하는 산업의 돌연변이,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윤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는 자본주의 기업들, 개인들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정치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나 자본주의, 어쨌든 앞서 말한 입장들은 입장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분업, 사유재산,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